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리더의 이야기, 경제재민촉의 박지원입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우주 강국의 대열에 올랐는데요.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해저 강국으로도 닻을 올렸습니다. 6월 초 해저 에너지를 탐사하는 최첨단 물리탐사 연구선을 최초로 취항했기 때문인데요. 사회 사무는 국내에서 최초로 제작한 6,800톤급 탐사선으로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경제재민촉에서는 지질, 해저강국 도약을 위해 애쓰고 있는 지질자원연구원의 이평구 원장과 함께합니다. 한반도가 언제 생겼는지, 달에서건 화성에서건 우주에서 자원을 찾아야 되는데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이평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죠? 네, 오늘 또 중간에 비 안 온다는데 비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네. 안전하게 오셨습니다. 먼저 지금 계신 지질자원연구원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인가요? 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요, 출연 연구기관의 한 일원으로서 저희 연구원의 역사는 한 76년이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제 강점기에 설립된 것까지 합하면 106년의 연역이 있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저희가 연구하는 거는 한반도 하면은 한반도가 언제 생겼는지 궁금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그 한반도가 언제 생겼는지, 어떻게 어떤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연구를 하는 지질 조사 연구하는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지질 조사하면은 지하 자원 탐사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물 자원을 연구하는, 개발하고 탐사하는 그런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또 광물 자원을 갖다가 개발하면 이거를 이제 사회에서 산업화해서 산업에서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활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지진과 같은 지질 재해를 연구하는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반도 주변 해역이 있는데 주변 해역의 지질 조사, 거기서도 또 자원 조사, 특히 이제 석유나 가스와 같은 에너지 자원을 조사하는 본부가 있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기후 변화를 대응하는 연구. 그렇다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를 만약에 포집한다면 포집해서 저장하는 연구, 그다음에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또 한번 이용하는 연구, 이런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질문은 전 국민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네, 네.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런 네. 질문이 가장 많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서울 광진구에 사는 시민입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이 잦은 지진 경고로 인해서 알고 있는데요. 서울에 사는 사람인데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나는 지진이 서울에까지 느껴질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그 지진이 전파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돌이 사실은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지지만 굉장히 또 탄성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어디 부안에서 이번에 일어난 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부안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가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핵심 강물 때문에 MOU를 맺는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생생한데, 그래서 아마 이제 광진구면 서울일 것이고, 아마 광진구면은 기반암이 아마 하강암 종류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이 어떻게 거기까지 가느냐? 왜냐하면 돌이 탄성도가 좋기 때문에 네. 지진이 한번 발생하면 그 지진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갑니다. 그래서 불과 서울과 부안 정도 거리면 몇 초도 안 되죠. 전달이 되는데. 그래서 아마 느끼실 것 같은데,
우리가 모델링 해본 결과에 의하면은 아마 광진구까지는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심하도 이렇게 좋으실 것 같고요. 현재 우리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그다음에 충청도 지역에서도 왜냐면 지진이 발생하는 것이 주로 활성단층 때문에 발생하거든요. 지진 단층이 움직일 때 이제 지진이 발생하는데 네. 그 활성단층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앞으로 지금 한 3년 해왔으니까 앞으로 2년 후면은 서울과 충청도 근방에 그런 좋은 연구 성과들이 있어서 보다 국민들이 안전하고 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중요할 거는요. 지진이 끝나고 더 이상 안 느끼면은 일단 바깥으로 나와서 시간을 두고서 좀 기다리고 대피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는 습관화돼야 되고 교육이 계속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습관적으로 그다음에 교육도 자주 받으시고 해서 몸에 익히도록 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일각에서는 과학기술 연구하면은 상당히 딱딱하다, 좀 폐쇄적이다 이런 이미지를 갖더라고요. 물론 저는 아닙니다.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갖곤 하는데 연구원의 홈페이지를 보니까 한쪽에는 엄청나게 큰 공용 건물도 있고 아이들도 참 좋아하고 친화적인 연구원이다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과학자들이 근무하는 곳이 폐쇄적이다라는 얘기가 뭐 과거에는 있었어요. 근데 네. 우리 연구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전에 이미 그 담을 다 허물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연구원에 안에 있는 여기 그 잔디밭이 있습니다. 똑같은 네. 모양인데요. 잔디밭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무가 큰 나무들이 많이 있고 우리 봄 되면 벚꽃이 많거든요. 벚꽃나무가 많아서 저기 대전의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벚꽃 밑에 나무 밑에는 벤치도 만들어 놓고 해서 일단은 대전 시민 그다음에 전국의 어느 국민이라도 벚꽃 구경하러 오신다면 시즌에 오시면 아마 개방된 폐쇄적인 모습이 아니다 하는 네. 거를 아마 스스로 이렇게 체감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저희 연구원은 2001년부터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박물관 모형도 위에서 이렇게 드론을 이용해서 촬영하시면 공룡 모양입니다. 진짜요? 예, 공룡 모양으로 우리가 건물을 제 박물관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 와서 보시면 지질자원연구원에 와서 꼭 지질학을 공부하라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린 학생들한테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호기심이에요. 질문도 많이 해야 돼요. 질문 많이 하고 그다음에 호기심을 갖고 이게 과학자의 기본 소양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와서 보고 느끼고 그다음에 질문도 하고 답변을 듣고 이해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 연구원이 또 과학의 날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구의 날이라고 세계 지구의 날이 있습니다. 이런 날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구 사랑 그림 그리기 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8년 정도 됐는데요. 보면은 올해도 보면은 가족이 모두 다 오셨어요. 그 어린 학생이랑 가족이 다 와서 하루를 즐기고 가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물론 했죠. 그리고 그림 그리고 또 이렇게 상장을 주고 하면은 너무 즐거워하시는 그 부모님, 그다음에 아주 신난 학생들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네. 과학을 일반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호기심 갖고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주 경쟁하기가 굉장히 바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블루칩이 있는 게 바다 아래 땅속을 탐구하는 영역인데 물론 뭐 위에 하늘, 우주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과 바다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는 않는 것 같아서 좀 아쉽거든요. 네,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사실 우주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뭐 몇백억 광년 또는 뭐 이런 멀리 있는 지구의 그 우주의 데이터도 여러분들 쉽게 책을 통해서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쌓고 계실 거예요. 네. 물론 그쪽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도 있어서 그런데
정작 우리 그 지구에 있는 바닷속은 연구가 저기 천문학보다는 적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여러분 저기 아시겠지만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그렇죠. 에베레스트 산이 처음에는 바다 밑에 있었어요. 아, 바다 아래에 있었어요? 예, 그 꼭대기 가면 화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개 화석, 네.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가 화강암이 아닙니다. 퇴적암이거든요. 그래서 바다 밑쪽에 있던 것이 올라가서 저렇게 8,800, 뭐 몇 메다, 8848, 뭐 이래. 근데 조금 더 나이가 들면서 키가 커졌다는 말도 있는데, 네. 여튼 그거보다 더 깊은 곳이 바다 속이에요. 예, 바다의 심연은 그 에베레스트 산보다 훨씬 더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 접근하기가 우주보다도 더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압력이 너무 높아서 바닷속을 연구한다는 것은 목숨 내놓고 연구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진짜 현대 과학이 총 집중이 돼야지만 바다 그 심연까지 내려가서 실제로 바닷속에 연구를 할 수 있는데 저희 연구원이 이제 그런 연구를 하는 연구소인데 요번에 이제 그 탐해 3호라고 해양 물리 탐사선이 새롭게 지어졌는데 과거에는 2,000톤급이었었는데 지금은 6,800 한 몇십 톤 해서 거의 7,000톤급의 해양 물리 탐사선이 이제 건조돼서 지금 현재 서해를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예요. 벌써 네.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해양 물리 탐사선은 기존에는 2D, 그러니까 2디멘션이죠. 2차원적인 연구를 했다면 지금은 3차원, 그다음에 4차원 물리 탐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물리 탐사선이 갖고 있는 정밀도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몇십 배 좋아지는 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연구원이 가장 요즘 최근에 연구 많이 하는 게 아까 기후변화 얘기했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이산화탄소잖아요. 그렇죠. 이산화탄소 어떻게 하겠어요? 없애야죠. 포집하면 없애야 되잖아요. 네. 바닷속에 집어넣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퇴적 분지를 찾아서 거기에다가 바닷속에다가 이산화탄소를 집어넣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탐해선모가 그거를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위 연구소 말만 들어도 사실 좀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광물 자원 분야에서도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배터리 생산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핵심이 주요 핵심 광물들을 채취하는 걸 텐데 그 수급 현황이 지금 어느 정도가 되고 있나요? 저희 연구원이 지금 한 2년 동안 열심히 연구해서 물론 우리 연구원은 성광과 재련 연구는 지금 76년의 역사 동안 계속 해온 연구 분야가 성광과 재련 연구고요. 소재화하는 연구도 우리 연구원이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자 우리가 저기 리튬을 함유한 광물이 우리가 붉은색을 떴다고 해서 붉은색 띤 운모 그래서 홍운모 또는 희석이라는 광물이 있는데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는데 이게 리튬이 들어가면 약간 붉은색을 떼요. 그래서 홍희석이라는 광물에서 우리가 그 리튬을 추출해서 리튬 탄산염 광물, 리튬 수산화 광물을 만드는 기술을 우리가 확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연구원에 중소기업도 좋고 어디 기업이든 기술 이전을 통해서 우리 국내 생산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기업이 좀 나서서 저희 기술을 이전시켜갖고 앞으로 미래를 한번 멋있게 상상해 보겠습니다. 결국 광물 주권이 굉장히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이제 바로 이제부터는요. 네. 우리가 한번 호되게 당한 적이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히토리 갖고 한번 호되게 당했고요. 네. 그다음에 요소수 갖고 한번 호되게 당했습니다. 중국한테.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아주 순수한 불상 갖고 한번 우리나라에 뒤흔 적이 있었습니다. 계속 우리는 도시락을 주문 생산을 하다 보니까 매번 이렇게 흔들리고 있거든요. 네, 이제는 저변을 확대시키는 산업을 확대시키는 것도 이제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질자원연구소에서도 우주 개발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달 탐사에 대한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어서 어떤 내용들을 연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주 연구를 통해서 국력을 과시했던 시대가 1970년대 후반에 이미 종료됐어요. 그리고 50년이 흘렀습니다. 50년이 흐르는 시대에 산업도 많이 발전했죠. 전 그렇죠. 세계적으로.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필요로 하는 자원이 바뀌었어요. 50년대에 필요로 하던 자원하고 지금 현재의 2000년대 이후에 필요로 하는 자원이 바뀌었습니다. 그 자원을 어디서 찾고자 하냐면 우주에서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1 타켓이 달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미소 냉전 시기에 누가 먼저 가느냐 하는 그 경쟁에서 자원을 먼저 누가 차지하느냐의 경쟁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달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할 시점이 됐다는 거죠. 네. 이제 달에서건 아니면 화성에서든 우주에서 자원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현재의 우리가 우주 경쟁하는 시대는 바로 자원 경쟁하는 시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갖고 달에 가야 되는 시점이라는 걸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헬륨3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헬륨3는 지구상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헬륨3는 가벼운 원소이기 때문에 잘 빠져나가요. 있었는데 아주 원시 대기에 그 45억 년도 대기에는 헬륨3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빠져나갔고 대기가 형성되면서 헬륨3가 못 들어와요. 대기에 의해서. 그래서 달에는 헬륨3가 많이 있는데 지구에는 헬륨3가 쌓이지가 않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러면 헬륨3가 왜 필요하느냐? 그러면 헬륨3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핵융합 연구에 가장 중요한 중요한 원소입니다. 우리가 핵을 융합시키려면 원료가 필요한데 원료가 헬륨3가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즘 한참 양자 컴퓨팅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양자 컴퓨팅 얘기하면서 뭐를 생각하냐면 물질을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건데 무슨 물질을 생각할 건데 왜냐하면 양자 컴퓨팅이 가동이 되려면 절대 온도까지 낮아져야 가야 돼요. 그러면 그게 마이너스 273도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273도까지 떨어뜨리려면 가장 근접한 원소가 헬륨3예요. 헬륨3는 액체에서 기화되는 그 기화 온도가 마이너스 268.8도인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액체 상태로 있으면 마이너스 273도까지 충분히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럼 컴퓨팅 가동할 때 헬륨3를 집어넣이지만 양자 컴퓨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헬륨3를 많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질자원연구원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우리가 달에 간다면 달에 가는 거는 알아서 다른 출연연구원에서 데려다 줄 거예요. 우리가 KTX가 있던 거 마찬가지로 데려다 주면 우리는 헬륨3를 추출해서 헬륨3를 어떻게 하면 인류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느냐 하는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을 거기서 많이 지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존 기술이에요. 생존 기술은 뭐가 생존이죠? 호흡이죠. 산소를 필요로 되죠. 하고 그다음에 물을 필요로 합니다. 네. 그 물과 산소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달의 남극에 얼음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남극에서만 생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위도 지역도 가야 돼요. 그건 어디서 해야 되냐면 결국은 흙과 돌에서 산소를 추출하는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 기술도 우리 현재 우리 연구원이 차근차근 진짜 달에 간다면 생존 기술부터 개발해야 된다 하고 해서 지금 그 기본 그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50년까지 우리가 연구 계획을 쭉 짜놨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뿌듯하긴 한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기대되고요. 너무 재밌고 소중한 이야기들을 진짜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으신지 그리고 또 앞으로 지질자원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남겨주시고 싶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됐지만 마무리 짓고 싶은 게 결국은 이제 핵심 광물입니다. 계속 열심히 해왔고 전략을 3대 전략을 세웠고 3대 전략을 꾸준히 실천을 해왔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습니다. 이것을 잘 마무리돼야 되겠죠. 특히 그다음에 제가 현재 말씀을 안 드렸지만 AI를 이용해서 이제 자원 탐사하는 분야를 개척하고 싶은 거예요. 여지껏은 이제 발로 걸어다니면서 다 이렇게 모든 광산을 찾았는데 네. AI가 여러 가지 정보를 AI한테 충분히 습득하게 하고 AI가 스스로 공부를 또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습득시켜준 것 말고도 자기가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프로그램 알고리즘은 현재 우리가 마쳤고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있을 수 있다. 국내에 한 곳을 35곳을 지적을 해줬어요. 경위도 정확하게. 거기 현재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그 35군데를 한번 다 이렇게 가서 몇 개나 진짜 그 AI가 찾아준 그 광산을 진짜 찾을 수 있는지 네. 굉장히 궁금하지 않아요? 너무 궁금한데요. 왜 AI를 이용하면 좀 이런 데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으로 네. 지금 현재 AI를 이용해서 자원 탐사, 지금은 리튬이지만 다음엔 니켈, 코발트 이런 광산들을 차츰차츰 AI를 이용해서 자원 탐사하는 것을 올해까지 알고리즘 개선하는데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왜 틀렸는지를 다시 교육시켜주고 네가 알아서 공부해. 그다음에 나왔으면 너 이거 맞췄는데 어떻게 해서 맞췄는지 네가 스스로 공부해봐. 해서 알고리즘을 좀 완성시킬 생각입니다. 연말까지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연구원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진짜 해드리고 싶은 말은 네.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2년 반 동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급진적으로 많은 변화를 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하는 일에 믿음을 가지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물론 많은 생각이 다르다는 건 인정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기관장이 하는 일에 상당히 호응도 해주시고 믿고 한번 바라봐 주신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어깨를 좀 두드려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연말에 35곳의 결과도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연말에 35곳에 대한 조사, 지금 현재 이 더운 날에 네. 많은 분들은 저기 동남아시아 뭐 이런 데 가서 휴가를 보내실지 모르지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직원들은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돌을 일일이 망치로 지금 두들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튬 광물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분들한테 좀 국민 여러분께서 따스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따스한 박수를 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군데라도 찾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AI가 맞다 하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 게 제가 마지막 남은 저의 소감이 되겠습니다. 저도 꼭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양과 지질 분야는 무한한 가능성과 경제력이 숨겨진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국가 12대 전략기술에도 포함될 만큼 중요한 연구 분야 중 하나인데요. 광물 자원 확보, 온실가스 감축, 새로운 미래 에너지 개발까지 과거와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하는 지질자원연구원의 활동에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이평구 지질자원연구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